자, 지금 18장 금융제도, 기회 및 위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금융제도라기보다는 그냥 금융위기에 대해서 다루는 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위기가 많이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첨가된 장이다라고 했죠. 여기 대해서 먼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금융제도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융위기가 또다시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 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지난 시간에 금융제도의 역할 또는 기능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봤습니다. 금융이란 것은 뭐 첫 번째로 이 여유자금, 저축이라면 저축, 어쨌든 여유자금을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과정, 그걸 금융이라고 한다. 파이낸스. 그러니까 즉 투자 재원의 조달 과정인 거죠.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의 돈을 투자 재원으로 연결시키는 그것을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의 첫 번째 역할이 저축자의 돈을 투자자한테 연결시키는 것이다. 뭐 그 과정을 보면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연결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금융시장을 통해서 직접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시장, 뭐 채권시장을 들 수 있고, 금융기관을 통한 이런 연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은행 아니면 뭐 비은행 또는 이제 뭐 아니면 이제 그 펀드,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아니라 이 투자은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라고 이야기하죠. 증권사에서 펀드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펀드를 파는 겁니다. 물론 이제 펀드의 운영은 최근에는 조금 더 분화돼 가지고 자산운용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투자은행이라고, 세계적인 분류에서는 투자은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돈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금융을 통한 시장을 통한 연결 또는 이제 금융기관을 통한 연결,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투자 재원의 조달, 그것이 이제 금융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이죠. 그게 바로 금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그게 부가적인 역할,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가장 큰 문제는 위험입니다. 위험하고 정보 문제인데, 위험이라는 것은 이제 저축을 했는데 저축을 받아가지고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줬다. 그런데 대출을 해준 것이 부도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약속대로 돈을 못 갚았다. 그게 이제 위험입니다. 소위 약속을 못 지키는 위험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금융에서는. 뭐 물론 저축자들이 은행에 맡긴 돈, 내 돈이 떼일 거라고 생각은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제 여러 사건을 많이 겪고 난 뒤에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가지고 여러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뭔가 대출이 부실이 되는 것은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상. 매년, 뭐 매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뭐 소위 투자 재원으로 공급됐던 투자 재원 자체가 뭔가 하면 투자를 불성실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투자는 열심히 잘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뭐 경제가 나빠졌다든지 뭐 이 천재지변이 생겼다든지 온갖 요인이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많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잘못 판단을 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성취는 했지만 판단을 잘못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이제 대출이 부실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투자가 부실이 되고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죠. 예, 그런 경우를 생기는데, 이제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런 위험에 따른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위험이라든지 부실이 발생하는 걸 막지는 못합니다. 막지는 못하는데 거기에 따른 위험, 거기에 따른 뭔가 하면 손실을 어떻게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낮춰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금융의 또한 역할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금융 돈의 뭔가 하면 빌려주고 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일 큰 것이 뭔가 하면 이런 부도 위험이죠.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위험. 그걸 거기에 따른 이제 고통 아니면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은 분산입니다. 어차피 발생은 하는데 그걸 이제 그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작게 나누어 가지고 발생을 하더라도 조금 큰 규모가 아니라 적은 규모로 발생하게 어차피 동일하다 그러면 적은 규모로 여러 번 발생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위험 분배 또는 위험 분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금융이란 것은 위험을 어차피 제거하지 못하는 위험이 존재하니까 그것을 분산을 통해서 위험의 뭐 피해를 낮추는다라는 거죠. 그게 또 하나 금융의 기능입니다. 실제 이제 뭐 개인이 그걸 해도 됩니다. 개인도 뭔가 하면 저축자 입장에서도 그런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위험을 분산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저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위험을 낮출 수가 있죠. 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제 뭐 직접 금융 중에서 주식을 한다. 정권시장이라는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직접 금융의 제일 대표적인 채널이고 지금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분산 투자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나눠서 하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주식 투자를 뭐 자기가 뭐 신과 같다 그러면 좋은 종목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람도. 그럴 수 있는 예지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뭐 타임머신이 있다면 몰라도요. 뭐 그런 경우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뭐 손실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느냐 그러면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분산 투자를 해보면 이익을 볼 때 이익을 극대적으로 크게 못 본다라는 불만은 있을 겁니다. 불만은 있을 거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망할 때는 한순간에 망합니다. 결국은 뭔가 오래 투자한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다 봐도 어떤 경우로 봐도 그 이야기는 안 망하고 계속 투자한 사람이 결국은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망하려 그러면 결국은 분산 투자 이제 그게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제도, 금융 시스템은 이런 위험 분산을 해줄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게 또 하나의 금융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전문적인 또 하나의 기능은 금융은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좀 완화시켜준다라는 거죠. 이것도 없애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그것을 완화시켜준다. 비대칭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 거시경제학 배우면서도 뭐 여러 군데서 배웠습니다. 이 노동시장에서도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인과 구직 간에 사람을 뽑으려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지원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원자의 정보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이 회사 인사 담당자는 잘 모르죠. 물론 그걸 알기 위해서 회사 인사 담당자는 온갖 정보를 요구합니다. 뭐 대학교 때 성적, 뭐 고등학교 때 성적, 아니면 뭐 토익 성적, 아니면 또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회사에서 시험을 칩니다. 학력에 대한 시험을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인적성 시험을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면접을 하죠. 면접도 뭐 짧은 시간에 면접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사람을 추리거나만 그 다음에 1박 2일 또는 2박 3일에 걸쳐 가지고 또 면접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다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누굴 뽑을 것이냐? 그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특징을 그러니까 그 지원자의 이 정보에 대해서 이 지원자가 진짜 성실한 사람인지 실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 조직을 위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인지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온갖 지나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 과정에도 이제 정보 비대칭성을 없애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금융에서 이제 제일 심하죠, 사실은 비대칭이라는 것이.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 사실은 돈을 빌리러 온 개인이나 기업이
이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나중에 돈을 잘 갚을 것이냐, 이자와 원금을 잘 갚을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대부분 뭔가 하면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필요한 사람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든 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로서는 뭔가 하면 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리한 이야기는 숨기고 유리한 이야기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 뭔가 하면 그 불리한 부분을 어떻게 잘 다 알아내 가지고 잘 판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게 부도 확률을 낮출 것이냐, 잘 가려낼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죠. 그러니까 대부분 뭔가 하면 여기서 금융에서는 돈을 빌리러 온 사람하고 그 다음에 빌려주는 사람하고의 비대칭 정보죠. 그 빌리러 온 사람의 사람이나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의 문제죠. 거기서 이제 빌리러 온 사람은 자기는 잘 아는데 빌려주는 사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비대칭 정보입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금융제도는 이것을 줄이는 것이냐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효과적으로 잘 줄이는 것이 금융 시스템이 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잘 줄이는 금융기관이 금융에서 실력이 있는 금융기관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비대칭 정보의 문제는 두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거시에서도 봤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그 두 개입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정과 사업입니다. 역선택이라는 것은 계약하기 전에, 빌려주기 전에 어떤 사람한테 빌려줄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뭔가 하면 그러니까 돈을 안 떼이고 잘 갚을 사람이냐를 어떻게 잘 선택하느냐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빌리러 오는 사람일수록, 더 절실히 빌리러 오는 사람일수록 떼먹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오는 겁니다. 실제 이제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다.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다. 그렇다 그러면 가능한 한 남한테 안 빌리고 자기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잘하는 사람의 돈을 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거 뻔히 돈은 버는 건데 내가 그 수익을 더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수익을 더 많이 가지도록 하는 거죠.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뭔가 은행, 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수익을 주는 것보다 수익이 생길 거라 그러면 내 아는 사람한테 수익을 주도록 할 겁니다. 내가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이 수익을 얻게 하겠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뭔가 하면 내하고 이해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은 빌리겠다는 프로젝트일수록 뭔가 하면 위험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죠. 많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자기 자본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근처 자본도 투자하던데, 많은 경우 이런 식으로 큰 자본을 빌리는 것은 대부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위험도가 높다기보다는 일단 프로젝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 대형으로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금융기관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불특정 다수를 통하는 거죠. 그런데도 뭔가 하면 결국은 보면 이게 가능한 한 이 수익, 자기가 뭔가 하면 위험도가 낮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근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쉽게 봐가지고 이 프로젝트에서 뭔가 하면 자기 돈 한 푼도 안 넣고 시작하겠다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보통 위험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역선택에서의 하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기준으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예를 들어가 투자 아니면 주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이제 운영자가 얼마나 자기를 투자하느냐 그런 것을 이제 유심히 보죠. 어쨌든 예를 들어 자신의 투자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투자자는 다른 사람들의 자금으로 해당 투자 계획의 재원을 조달하고자 더 노력할 겁니다. 이런 성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잘 가려낼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승패입니다. 그래서 금융제도라는 것은 이걸 잘 가려내기 위해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발달되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다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나 기업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더 잘 알아야지 사업의 이 수익성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여신 담당자, 아니면 뭐 투자은행에서도 뭔가 프로젝트 담당자, 그렇다 그러면 애널리스트라 그러면 일단 뭐 정권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산업별로 기업별로 특화됩니다. 특화된 것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화해야지 뭔가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걸 잘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에서는 그런 애널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여신 담당자가 보다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전문성이 있을 사람일수록 이제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역선택을 잘 가려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고, 또한 뭐 역선택을 가려내는 것은 일단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판단, 그것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역선택을 제거하는 수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담보입니다. 왜 담보를 맡기느냐, 담보를 요구하느냐. 담보가 있으면 이제 역선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담보가 있으면 만약에 그게 망하더라도, 그 프로젝트가 망하고 못 갚더라도 담보를 처리해 가지고 그 뭐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라는 것이 역선택을 막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뭐 은행에서는 뭐 보통 이제 언론에서는 그런 걸 때리죠. 우리나라 은행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후진적인 금융 실력이 없어가지고 뭔가 하면 담보대출 위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은행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은행들은, 세계 선진 은행은 다 그렇습니다. 담보부 대출이 은행 대출에서 뭔가 하면 거의 3분의 2 이상 차지합니다. 3분의 2, 4분의 3 차지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금융에는 역선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역선택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담보입니다. 담보. 실제적으로 보통 이제 모기지,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하죠. 모기지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대출은 대부분 모기지죠. 모기지인데, 부동산 담보대출인데, 기업 대출도 많은 기업 대출이 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장 부지, 아니면 공장, 아니면 더 나가서 뭔가 하면 기계까지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기업이 좋은 뜻으로 열심히 뭔가 일을 하더라도 갑자기 경제 사정이 코로나가 터졌다.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린다.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 그러면 뭔가 하면 열심히 하더라도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생겨서 망해버렸다. 그러면 뭐 천재지변이라서 망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은행은 그냥 뭐 손실 보지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은행은 그런 경우에는 뭔가 하면, 그렇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손실은 예금자 손실도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가지고 담보를 받는 거죠. 담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런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하는 뭐 여러 장치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문제의 또 다른 것은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차이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입니다. 발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대출인 거죠. 대출을 해주기 전에는 사실은 누구한테 대출을 해줄 것이냐, 거기서 이제 그 판단이 역선택 문제입니다. 가능한 한 안 떼일 사람한테 잘 골라가지고, 아니면 담보가 확실한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 이제 역선택을 막는, 역선택을 줄이는 그런 행동인 거죠. 행동인 것이고, 도덕적 해이는 이제 대출이 발생하고 난 뒤의 문제입니다. 대출이 발생하고 난 뒤의 사람, 대출이 발생하고 난 뒤에 그 대출을 받아간 기업이나 개인이 그 대출을 잘 약속대로 잘 사용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행위에 대해 숨겨진 사실과 관련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원래 약속대로 잘 사용해 가지고 그 대출 가지고 뭔가 하면 이자나 원금을 잘 갚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대출은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에서 공장을 내리겠다고 해가 대출을 받아놓고는 그 돈 가지고 사주가 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써버렸다. 그러면 이자 갚을 때 이자 못 갚는 거죠. 원금도 못 갚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막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좀 감독을 잘해야 되는 거죠. 즉, 불안전하게 감독을 받는 대리인이 부정직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할 경우 보통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투자한 기업가는 자신의 자금을 투자한 기업가만큼 주의 깊게 투자 계획을 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 대출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내가 이야기한 예도 있지만, 대출 아니라 직접금융에서 사실은 이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합니다. 직접금융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 주식 회사죠, 그죠? 주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회사가 잘 열심히 운영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배당을 잘해주고 그럼으로써 주가가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한 주식회사의 소위 CEO는 이 회사를 뭔가 하면 CEO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투자했는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가능한 한 월급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기업의 돈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혜택을 많이 누리는 좋은 차 아니면 좋은 집 아니면 좋은 놀이 뭐 온갖 데 흥청망청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기업의 운영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되면 투자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뭔가 하면 내 돈을 날리는 겁니다. 그런 회사가 주가가 오를 리도 없고 수익이 좋을 수도 없고 배당을 잘해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말은 이야기해가지고 뭐 뻔질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뭔가 하면 이 소위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 것이자 뭐 우리나라에 최근에 보면 바이오 산업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봐가지고 신약을 제대로 개발하는 회사가 거의 없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실제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했느냐 아니면 처음에 뭔가 이야기 자체가 공허한 이야기였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뭐 공허한 이야기였다 그러면 그건 뭐 역선택의 문제였고 사실은 뭔가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공허한 이야기가 역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되지도 않을 것을 뻥을 치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 투자만 모은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뭐 코스닥에 상장을 해가지고 뭔가 하면 돈을 모아가지고 상장에 성공하고 난 뒤부터는 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그 돈 가지고 열심히 돈을 챙기는 거죠. 열심히 뭔가 하면 자기 주식을 그냥 팔아가지고 상장해가 주가가 오르면 다 팔아버리고 이제 소위 도망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먹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도덕적 해입니다. 실제 이제 뭐 상장, IPO를 통해 가지고 결판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뭔가 하면 뭐 잘 나가던 회사도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도. 잘 나가는 회사도 뭔가 하면 뭐 잘 나가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기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장치들이 있죠. 뭐 스탁옵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스탁옵션을 통해 가지고 주가를 올리면 CEO한테 그만큼 보상을 대해줍니다. 열심히 경영을 잘 하라고.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열심히 경영을 잘해가지고 그래야 되냐. 단기적으로만 주가를 올리고 목표한 데만 올리고 나가지고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성을 훼손시키면서도 단기 주가만 상승시키고 스탁옵션만 챙기고 나가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가지고 스탁옵션을 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스탁옵션을 평가해 보면 오히려 스탁옵션이 도덕적 해이를 더 조장시킨다라는 이야기죠. 조장시킨다. 그러니까 보통 CEO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딱 해가지고 목표를 해가지고 주가를 올리면 그만큼 거기다가 이제 스탁옵션을 통해 가지고 연봉보다 수십 배 더 벌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줍니다. 그러면 주가를 오르면 주주한테 좋으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나중에 보면 실제적으로는 뭔가 하면 기업의 진짜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노른자유를 팔아먹었다든지 그걸 통해 주가를 팔면 뭔가 하면 그만큼 돈을 버니까 당장 주가는 오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성장세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의 뭐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는 R&D 투자라든지 장기 투자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열심히 뭔가 쪼아가지고 매출만 올리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배당을 더 해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몇 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그 기업은 소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지면서 뭐 장기 발전 가능성은 더 떨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도덕적 해입니다. 근데 도덕적 해이하고 불법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은 사실은 그냥 불법이죠. 불법적인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법으로 처단하면 됩니다. 그게 도덕적 행위는 합법적인 행동 내에서 사실은 이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대로 단기적으로 성과를 요구했다. 그러면 단기적인 성과만을 추구하는 거죠. 오히려 긴 미래를 봐서는 장기적인 성과에 더 추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런 것들이 이제 도덕적 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이 도덕적인 해이를 막기 위해 스탁옵션을 썼습니다. 스탁옵션을 쓴다는 것이 이제 그런 장치는 장치입니다. 장치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평가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런 비대칭적 역성택을 막고 도덕적인 해이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장치가 되겠죠. 뭐 그래서 이제 금융 시스템이 이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은 스탁옵션 같은 경우에도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라고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은행 같은 경우에 대출을 많이 해줬다. 그러면 대출을 많이 해주면 그 은행의 한 사람이 그 대출을 많이 해준 기업의 뭐 사회이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CEO의 행동에 대해서도 뭐 정기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하면 간섭을 하는 거죠.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도덕적 해이를 막는 그런 것을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역선택 문제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의 경우에는 저축자가 알 수 없는 불리한 특성을 찾아냄으로써 역선택을 알려준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은행의 소위 여신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대출 담당자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은 그런 건 잘 모르겠죠. 그러나 대출 담당자는 선수니까 그 산업, 그 기업에 대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산업에서 그 기업이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지를 잘 판단하고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엉성한 프로젝트를 들고 온다 그러면 그걸 리젝트 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역선택을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은 대출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거나 차용자를 감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알려준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면서 이 대출에 대해 가지고 제한 약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출은 처음에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이런 용도만 이런 용도로 쓴다. 그리고 그런 용도를 안 쓰면 당장 회수를 한다라는 조항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약속한 용도로 쓰는지를 계속 감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이제 뭐 운영 자금을 이제 빌렸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감시를 합니다. 감시라는 용어가 좀 듣기는 안 좋지만 사실은 뭔가 하면 관리를 잘 한다라고 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 여신 담당자라고 하면 은행에 내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빌려준 기업들한테는 매달 한 번은 가봅니다. 가봐야 됩니다. 매달 한 번은 가봐가지고 그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이제 보는 것이 사람을 만나보고 공장이 돌아가는지를 보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차들이 다 회사 사람들이 잘 출근했는지 차들이 다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창고에 뭔가 물건들이 충분히 쌓여 있는지 그러니까 뭐 재고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도 있는지도 보고 아니면 전기가 제대로 돌아갔는지 오늘 하루만 해결한 게 아니라 계속 공장이 돌아가는지 그건 전기 계량기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등등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를 그 감독을 합니다. 감독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조기 회수를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금융이 특히 뭐 은행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들이 못하는 이런 걸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그래도 믿고 돈을 맡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소위 이제 정보 비대칭 문제를 금융 시스템이 좀 줄여준다. 그다음 네 번째 또 금융의 역할은 이제 경제 성장의 촉진, 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사실은 사족인데 워낙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붙어는 있죠. 이게는 이제 이건 당연한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왜 하느냐, 그러면, 사족이라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1, 2, 3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 2, 3을 왜 하느냐? 1, 2, 3을 왜 하느냐? 금융이 왜 필요하느냐? 금융을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득 왜 하느냐? 그런 부실이 안 생겨가지고 성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3도 마찬가지죠. 그 정보 비대칭성도 결국은 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걸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뭐 또 한 번 이야기한다 그러면 경제 성장의 촉진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솔로 모형은 단일 형태의 자본만을 가정했지만 실제 세계에는 다양한 투자 계획이 있다. 경제 성장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이 거시 1에서 배웠던 내용에서 솔로 모형이 있죠. 그래서 뭐 거시 1, 거시 경제학 1의 그 후반부가 이제 솔로 성장 모형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첫 번째 기본 모형은 사실은 이 K, 그러니까 스몰 K죠, 그죠? 1인당 자본량. 그거 가지고 이야기했죠. 하나의 자본 가지고만 있는 모형을 봤습니다. 단일 자본 형태를 봤는데, 현실에서는 뭔가 하면 그 자본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수익성이 있는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은 기업들보다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K 종류가 굉장히 많다. K1, K2부터 K가 무한히 많아요. 기업 수만큼 많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기업 수만큼. 그 중에서 이제 누구한테 줄 것이냐라는 겁니다. 효율적 금융이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거기에서 제한된 자본의 양, 저축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저축 및 자본 가지고 뭔가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금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금융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금융이라는 얘기죠. 가장 효율적인 금융을 해준다는 것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빌릴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수익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수익성과 부도 확률이 낮은 거죠. 같이 포함해가지고. 어차피 사전적인 거죠. 사전적으로 뭔가 하면. 여기서는 예상 수익과 예상 실패 확률을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가장 기대 수익이 높은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낮은 기업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다가 투자해 주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걸 봐가지고 이자를 내겠다. 돈 빌리는 사람으로서 봐가 이자를 내겠다고 이야기할 때, 이자를 내겠다고 이야기할 때 뭔가 하면 제시하는 이자는 뭔가 하면 대부분 그 반대로 간다는 거죠. 이제 수익성이 낮을수록, 성공 확률이 낮을수록 이자를 많이 내겠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존재하죠. 그래서 금융제도는 위험에 비해서 기대 수익이 가장 높은 투자 계획으로 자금이 조달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금융은 뭐 그런 나라일수록 더 효율적인 금융이고, 그렇게 되면 효율적 금융을 할수록 그 나라의 소위 성공하는 이 자본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경제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효율적인 금융일수록 나라가 더 성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부실한 나라들, 그러니까 개도국 같은 경우에 부정부패가 많은 개도국은 경제 성장을 잘 못하죠.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부정부패가 많다는 이야기는 금융은 부정부패로 금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수익성, 생산성에 따라 자본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칼자루 자본, 그게 뭔가 하면 대통령일지 아니면 은행장일지 누군지 정치인일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칼자루 자본 사람한테 뇌물을 많이 내는 사람 순서대로 돈이 배정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돈도 얼마 안 되는, 얼마 없는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마저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니까 경제 성장은 안 되고 계속적으로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이 자본 배분이 효율적으로 돼야지 성장이 빨라질 수 있다. 이게 금융의 가장 첫 번째 하는 역할입니다. 또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가지고는 정부는 양질의 법적인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기능이 용이하게 수행되도록 한다. 그 이야기는 사기와 같은 위법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문제를 낮출 수 있다. 불법적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떼먹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벌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다음에 다시 그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60년대, 70년대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을 하려고 그러면 한 두세 번 정도는 부도가 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잘못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뭔가 하면 기업을 이제 부정부패로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은행 돈을 떼먹으로써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도 몇 번 낸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은행 돈이나 아니면 투자자 돈을 떼먹어 가지고 자기가 돈을 먹는다. 그래서 빌려 가지고 뭔가 하면 어디 모르는데 숨겨놓고는 뭔가 하면 빌린 돈에 대해 부도를 내버립니다. 기업을 부도를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뭐 회생 절차로 해가지고 뭔가 하면 처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 같은 경우는 회생 절차 없을 때는 감옥은 갑니다. 가봐야 뭔가 1년만 살고 나오면 되지. 그러고 나와가 또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넣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양질의 법적 제도가 안 되는 겁니다. 사기에 대해 위법 행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처벌이 안 된 거죠.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의 금융이 팽배한 나라 같은 경우는 결코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정보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역선택 문제를 주도했다. 그런 차원에서 있는 것이 이제 소위 상장 기업이 돼 가지고는 재무제표를 내게 돼 있죠. 재무제표. 그리고 재무제표를 엄격하게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외관법인, 자체적으로 회계사를 써도 안 되고 외부 감사법인을 통해 가지고 감사한 재무제표, 대처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감사법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나중이라도 자기들이 감사했는 그 서류에서 뭐 부실이라든지 뭐 아니면 틀린 게 발견된 경우에는 그 감사법인마저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물리는, 뭐 엄격하게 책임을 물리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투명하게 자기 내용을 다 외부에 밝히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요구의 공개죠. 정보 공개의 요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제도, 금융 시스템의 역할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역할. 다시 요약하려면 첫 번째, 소위 금융이라는 것은 여윳돈을, 저축자 돈을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연결해주는 게 금융이다 하는 것이고, 그게 제일 본질이죠. 이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뭐 위험이 있죠. 부도 위험이 있죠. 그래서 금융은 얼마나 부도 위험을 낮출 것이냐.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성 위험이 있죠. 얼마나 정보 비대칭성을 낮출 것이냐. 그걸 위해 가지고 여러 장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결국은 그게 결론적으로 사족이지만 다 뭔가 하면 금융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금융 자체의 문제 자체가 금융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왜 금융이냐? 금융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물 부분의 성장을 위해 가지고 그 금융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금융제도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금 이와 같은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와 같은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다. 즉, 붕괴가 됐다 그러면 금융제도가 저축자로부터 차용자에게로 자금이 조달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예금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에 쫓아갔는데 은행에서도 돈을 안 빌려준다. 우리 지금부터 대출 스탑, 문 닫았어. 왜냐? 못 믿겠다. 다들 못 믿겠다. 왜 스탑하느냐 그러면 기업이 기업 활동을 스탑한 겁니다. 은행이 대출을 중단했다는 것은 은행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은행은 또 개인 기업입니다. 기업이죠. 그죠? 민간 기업이죠. 그런데 은행은 돈을 어떻게 버냐 그러면 대출을 통해서 버립니다. 예금은 비용이죠. 예금을 통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건 비용이고 대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뭐 실제적으로 그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하고 차이, 예대 마진을 통해서 돈을 번 거죠. 대출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은행은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중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이게 안 된다. 돈 연결이 안 된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경제가 붕괴해버립니다. 경제가 붕괴하는 거죠. 붕괴한다는 것은 기업은 돈이 없어가지고 망해버리 부도가 나는 거죠. 기업은. 그러니까 계속 돈을 빌려가지고 뭔가 하면 정기적으로 항상 빌려가지고 돈 주고 빌려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그 빌리던 것이 스탑됐다. 주는 건 줘야 되는 거죠. 주는 거는. 그러니까 결제 날에 돈을 주고 근로자들한테 월급은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주겠다. 그러면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업도 뭔가 하면 어음이나 채권을 발행해 놨습니다. 그 발행돼 가지고 만기 날 돈 찾으러 왔는데 실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급을 못하면 그게 기술적으로 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도. 대부분 경우에는 뭔가 하면 갚을 날 되면 은행에서 다시 또 만기 상환을 해가지고 다시 그걸 갚고 계속 그래왔죠. 그런데 어느 날 은행이 더 이상 돈 안 빌려주겠다. 빌려준 돈 내라. 라고 하면 대부분 기업들은 다 망한다. 그러죠. 기업이 망하게 되면 기업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월급이 안 나오는 거죠. 실업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파는, 그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파는 사람들, 가게들도 다 물건이 없어지니까 팔 물건이 없죠. 망하게 되는 거죠. 즉, 경제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금융이 붕괴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물은 문제가 없는데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아무 문제 없는데 기업이 생산력이 그대로 있고 공장에 기계가 있고 공장을 돌리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 있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돌릴 돈이 없어가지고 공장이 스탑된 거죠. 펀더멘탈은 실물은 문제가 없는데 금융 부분이 동결만 돼도 뭔가 하면 전체 실물 부분이 다 동결되고 붕괴가 되는 거죠. 실물 부분의 순환 자체가, 우리가 국가경제 순환 모형에서 본 순환 자체가 중지가 된다. 거죠. 이게 이제 금융 붕괴의 현상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금융 제도가 붕괴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 자, 여기서는 이제 금융위기 시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 지금 이야기했던 일반적인 경우까지 다 포함입니다. 2번, 3번에서 나오겠죠. 자, 금융위기 시는 이제 조금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러니까 더 좀 특수하죠. 자주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자주 발생 안 한다라는 것은 뭔가 대단히 큰 게 발생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졌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금융이 완전히 동결돼 버리고 은행이 대출을 문 닫았다. 그럼 왜 문 닫았냐? 문 닫게 된 시발점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발점부터. 왜 시작됐느냐? 이런 금융위기가 왜 시작됐느냐? 일반적으로 금융위기의 시작 보면 대부분 경우에 물론 예외가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경우, 공통적인 경우 금융위기의 시작은 자산 가격의 폭등과 폭락입니다. 폭등과 폭락. 자, 시장은 폭락입니다. 시장은 폭락. 시장은 폭락인데 그럼 왜 폭락했냐? 왜 폭락했냐 그러면 폭등했기 때문에 폭락한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이 그대로 자산 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폭락을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전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폭락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는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트리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트리거. 뭐가 트리거를 했느냐? 트리거라는 것은 방아쇠를 당기다라는 겁니다.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총알이 나갔는데 왜 총알이 나갔냐? 방아쇠를 당겼으니까 총알이 나간 거죠. 사람이 죽었는지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방아쇠를, 그 방아쇠가 뭐냐라는 얘기죠. 그 방아쇠는 대부분 자산 가격의 폭락입니다. 폭락인데 그럼 왜 폭락했냐? 그러면 뭔가 하면 가치가 폭등했기 때문에 폭락하는 겁니다. 무한히 폭등할 수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거 뭔가 하면 폭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 가치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지 가치보다 더 많이 올라간 게 폭등인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스탑이 되는 거죠. 스탑이 되고 제가치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폭락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고, 이 책에서는 지금 이제 이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미국 금융위기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미국 금융위기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 이제 일반적인 게 여기 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 이 색깔에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미국 금융위기 때 어떤 현상이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미국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금융위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미국 금융위기 아니면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면 유럽 금융위기, 뒤에 다시 다루겠지만 유럽 금융위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98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그걸 이제 동아시아 금융위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계속적으로 지금 한 8번 겪었나? 9번 겪었나? 1930년대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위기를 겪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나라 등등 또 대부분 다 이거하고 비슷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금융위기는 어떤 식으로 쭉 발생해 가지고 어떤 경로를 겪느냐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